유럽 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개요입니다. 유럽 시장은 약 5억 명의 소비자가 있는 거대한 소비 시장입니다.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009억 달러로 전 세계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장품 규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화장품 규정 개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화장품 관련 제도는 약 4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 유럽 경제 공동체인 ECC 회원국들은 자유로운 화장품 유통을 위해 규제를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많은 회의를 한 결과 1976년에 코스메틱 디렉티브, 즉 화장품 지침이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1979년에는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SCCS의 전신인 화장품과학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80에서 1990년대에는 SCCS의 검토 및 과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한 보존제 리스트, 자외선 차단 리스트가 제정되었습니다. 유럽의 현행 화장품 규정인 EU 레귤레이션 1223-2009는 2009년에 제정되어 2013년 7월 1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유럽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디렉티브에서 레귤레이션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1976년 코스메틱 디렉티브가 채택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EU 전체의 법적 원칙과 조항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EU 각 국가별로 수정되어 입법되어야 했습니다. 즉, 유럽 화장품 지침 디렉티브는 각각의 국가들이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을 토대로 각 나라별로 규정을 두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제품을 팔고 있다가 독일의 제품을 팔고자 한다면 프랑스와 독일의 화장품 제도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꿔야 되고 일이 복잡한 거죠. 이러한 과정은 제품의 안전에는 기여하는 바 없이 업계에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되고 제품 시장 출시도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EU위원회는 화장품 지침을 현대화 및 단순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마침내 EU 레귤레이션 1223-2009를 2009년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회원국의 별도의 개별 입법 없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유럽 연합 국가들은 통일된 하나의 규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EU 레귤레이션은 총 10개의 챕터에 걸친 40개의 조항과 10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URLEX라고 유럽연합의 각종 규정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규정 번호인 123-2009로 검색하시면 규정 본문과 부속서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정 본문은 10개 챕터에 걸쳐 4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장품의 범위와 정의를 시작으로 안전성, 책임자, 제품 정보 파일, 신고, 성분 관련 규정, 동물 실험, 라벨링, 제품 클레임, 사후 감독, 불이행,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리 협력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EU 레귤레이션에는 총 10개의 부속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부속서는 이 슬라이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번부터 6번으로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 리스트, 배합 한도가 정해진 성분 리스트, 사용 가능한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성분 리스트입니다. 그 외에 참고가 될 만한 업계 가이드라인 목록입니다.
유럽 화장품 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구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이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채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 부분, 피부, 모발 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물리화학적 형태, 사용 부위, 사용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이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렌징 로션의 경우에는 화장품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혼합물이고 바르는 부위는 인체 외피 중 피부이고 세척의 용도이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일 폴리쉬는 손톱 위에다가 적용이 되는 제품이고 용모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조 손톱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네일 위에다가 붙이는 가짜 손톱인데요. 이것은 포뮬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인체 위에 적용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혼합물이나 물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거품과 향이 나는 목욕 용도의 퍼퓸 바스는 화장품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퍼퓸 바스라도 만일 사용 용도가 감기 치료용이라면 이것은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구강청결제의 경우 잇몸을 보호하는 용도라면 보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나 균을 죽이는 살균의 용도라면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필링 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표피에 대한 필링이면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진피에 대한 필링이면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코 속으로 뿌리는 나잘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신체 내부로 적용되기 때문에 화장품이 아닙니다. 물티슈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티슈 자체는 물질이거나 혼합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유되어 있는 물질 자체가 인체 외부의 다양한 부분에 접촉하여 청결, 향부여, 용모 변화 또는 채취 정돈, 좋은 상태 유지 또는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할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물용 샴푸는 인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이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중국에서는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 미국에서는 OTC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자외선 차단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화장품 유형 구분 예시입니다. 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메이크업 파우더, 향수, 데오드란트, 연모제, 펌어 제품, 스트레이트닝 제품, 샴푸, 헤어 컨디셔닝 제품, 면도용 제품, 메이크업 제품, 메이크업 리무버, 입술용 제품,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태닝 제품, 안티링클 제품 등이 화장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유럽의 화장품 성분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 부속서 2에서 6까지 성분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목록은 코징 사이트 또는 EUR-LEX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의 화장품 성분 관리 체계는 색소,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원료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허용되는 원료 목록을 정해놓고 각 원료별 사용 농도 및 사용 조건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정부에서 정한 원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원료에 대해서는 업체의 책임하에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원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코징 사이트에서 어떠한 정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화장품 규정인 EU 레귤레이션 1223 2009의 제33조에서는 집행위원회는 일반 성분명의 사전을 만들고 업데이트해야 한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코징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분별로 인키명, 카스 넘버, CI 넘버, EC 넘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분 정보를 검색하실 때는 성분명이나 카스 넘버, EC 넘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코징 사이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EU 레귤레이션 1223 2009의 부속서 중 원료 규제와 관련이 있는 부속서의 최신 버전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 형태로도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책임자, responsible pers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책임자, 즉 RP로 지정해야 합니다. EU 레귤레이션 1223 2009의 제5조에 따라 책임자는 안전성 평가, GMP 준수, 제품 정보 파일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RP는 EU 시장에 출시하는 화장품이 EU 레귤레이션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 안전이나 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RP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RP가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나 처벌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며 소비자에게 끼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표시 규제 위반은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으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당국은 RP에게 제품 철수 또는 제품 회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P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평가입니다. EU 레귤레이션 제3조 안전성에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레귤레이션 제10조에서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장 출시 전 관련 정보를 기초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그와 유사한 학문에 대한 대학의 학위, 자격 소지자 혹은 유럽 회원국 내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코스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요건은 EU 레귤레이션의 부속서 1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 보고서는 파트 A와 파트 B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A에서는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줄 수 있는 위해를 명확히 식별하고 수량화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구성하게 됩니다. 파트 B는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된 추론과 경고 문구 및 사용 방법,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과 파트 B에 대한 승인으로 구성됩니다. 화장품이 EU 시장에 출시될 때 RP는 화장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PIF는 화장품의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EU 레귤레이션 1223 2009 제20조에서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커미션 레귤레이션 넘버 655/2013에서는 화장품의 광고 문구 입증과 관련한 공통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 기준은 법률 준수, 사실성, 실증, 진실성, 공정성, 정보 제공성입니다. RP는 제품 라벨링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링 요건은 EU 레귤레이션 1223/2009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RP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내용량, 품질 유지 기한, 제조 배치 번호, 사용사의 주의사항, 화장품의 기능, 전 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을 유럽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출시 전에 RP가 전자방식을 통해 유럽 집행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럽 수출 관련하여 많이 들어보신 용어 중에 CPMP라고 있으실 텐데요. CPMP란 화장품 온라인 신고 포털의 영문 약자입니다. CPMP 포털을 통해 보고할 때 기입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명, RP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필요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수입품인 경우 원산지, 유럽 시장에서 처음 판매되는 국가, CMR, 즉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독성 함유 여부, 나노물질 함유 여부, 화장품 유형, 포뮬레이션, 원본 라벨 및 포장 사진입니다. 유럽의 화장품 규제는 제품이 안전할 것을 요구하지만 위험성 제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 평가 이후라 할지라도 소수의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시 피부 트러블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부작용의 빈도나 상태가 수용 가능한 정도일 때에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자 및 유통업자가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EU 회원국의 관계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부작용이란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기능 마비, 장애, 입원, 선천적 기형, 즉각적인 치명적 위험 혹은 죽음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RP 선정은 유럽 화장품 진출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RP 선정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럽 지사를 직접 설립해서 RP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장점은 직접 제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PIF, 즉 제품 정보 파일을 작성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담은 영업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유통을 직접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유럽의 지사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소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럽 지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에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나 유지 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업자 또는 수입자를 RP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유럽에서의 제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유통업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CPMP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컨설팅 업체를 RP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이러한 기관은 RP 역할 및 CPMP 등록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어와 유통계약을 맺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팔 수 있습니다.
단점은 대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과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사전에 잘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PNP 대행업체의 명단은 추후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PNP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RP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자방식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보통 CPNP 신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일 경우에는 CPNP를 통해 화장품에 포함된 나노물질의 존재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시장에 출시되기 6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단,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이 착색제, 보존제 또는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되며 사용 허용 목록, 즉 레귤레이션 1223-2009의 부속서 4번, 5번, 6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나노물질 신고 요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허용 물질 목록이 나노 신고를 대신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노물질의 형태로 레귤레이션 1223-2009의 부속서 2번 배합 한도 성분 목록에 기재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도 나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 신고 포탈 CPNP에 로그인한 후 신고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명, RP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필요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수입품인 경우 원산지, 유럽 시장에 처음 판매되는 국가, CMR 즉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독성 함유 여부, 나노물질 함유 여부, 화장품 유형, 포뮬레이션, 원본 라벨 및 포장 사진입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CPNP 보고 상세 절차 및 주의사항을 담은 CPNP 사용자 영문 매뉴얼을 발간했는데 유럽위원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CPNP 사이트는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서 코스메틱, 프로덕트, 노티피케이션, 포탈 글씨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아래로 더 스크롤을 해서 내리시면 CPNP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CPNP 튜토리얼 바로가기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PNP 사이트에서 신고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화장품의 구체적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상표, 브랜드와 제품 라인, 기능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제품명을 기입한 예입니다. 만약 다른 언어로 제품명이 번역되어 시장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 구분별로 번역된 제품명을 기입합니다.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는 제품 라벨, PIF, 즉 제품 파일 정보에 기재된 정보와 상호 일치되어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연락 가능한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시, 이메일, 우편번호, 국가 등 연락처 세부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제품이 수입품일 경우 원산지를 드롭박스에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처음 판매되는 국가명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화장품에 CMR,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독성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 여부를 기입해야 합니다. 나노물질 함유 여부를 기재합니다. 나노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EU 시장 출시 6개월 전에 CPNP를 통해 나노물질 존재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씻어내는 제품인지 또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지 여부와 노출 경로, 나노물질 명칭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레벨 1에서 대분류를 선택한 후 레벨 2에서 중분류를 선택하고 레벨 3에서 소분류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내려가면 됩니다.
포뮬레이션을 신고할 때는 시스템상에서 미리 정해진 프레임 포뮬레이션을 선택하거나 정확한 농도를 직접 기입하거나 농도 범위를 지정하는 형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 포뮬러의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자는 CPMP 사이트뿐만 아니라 제품 정보 파일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라벨 및 식별 가능한 원본 포장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가능한 파일 형식은 PDF, JPG 또는 JPEG만 가능합니다. 패키징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파일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라벨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 제19조에 보시면 라벨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벨링 관련하여 유럽 화장품 협회에서 발간한 업계 가이드라인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벨링 대상 제품은 유럽 화장품 법규에서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점포에서 판매되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자동 판매기, 통신 판매, 인터넷, 전문가를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 호텔, 스파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단 제품 용량이 5ml 또는 5g 이하인 경우 증정용 제품, 일회용 제품의 경우에는 표시사항 중 일부가 면제됩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 포장에 라벨링해야 하는 항목은 8가지입니다.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수입품인 경우 원산지, 내용량, 품질 유지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제조 배치 번호, 화장품의 기능, 성분 목록입니다. 라벨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첫 번째 항목은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제품 라벨에 적힐 책임자의 주소, CPMP 신고 시 입력하는 책임자의 주소는 정확해야 합니다. 주무당국이 해당 주소를 찾아갔을 때 책임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이곳에서 PIF가 보관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2가지 이상의 주소가 들어갈 때는 책임자의 주소에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편 제도에서 문제없이 우편을 보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잘 알려진 도시나 마을의 주소는 축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시입니다. 메이드 인 다음에 국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한국 제품인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용량입니다. 내용량 표시 단위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를 쓰셔야 합니다. 소용량인 5ml 또는 5g 이하의 제품, 무료 샘플, 일회용 제품 등은 예외적으로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유럽에서 사용하는 내용량 단위인 밀리리터, 리터 등을 쓰셔야 합니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단위가 아닌 온스의 경우에는 밀리리터와 병행 표기가 가능합니다만 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밀리리터가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밀리리터로 먼저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온수를 표시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네 번째, 품질 유지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입니다. 품질 유지 기한이 30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Best used before the end of 라는 문구 또는 모래시계 표시와 함께 유통기한을 1, 월, 년 순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30개월 이상인 제품인 경우에는 뚜껑 열린 용기 표시와 함께 개봉한 후에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기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슬라이드에서는 12M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개봉 후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EU 레귤레이션 1223/2009 제19조를 보시면 사용 시 지켜져야 할 특별한 주의사항 그리고 유럽 화장품 규정 부속서 3에서 6 I행이 열거된 사항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한 특별한 주의사항을 화장품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들은 EU 레귤레이션 부속서 3번부터 6번의 I행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듐 플로라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해진 주의사항 문구를 제품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이외에도 다른 주의사항이나 경고, 예를 들어 안전성 평가사가 정한 제품의 책임 및 안전성 관련 사항이나 권고사항의 언급을 책임자의 관할 하에 라벨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시 주의사항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해당 회원국의 언어로 표기해야 하며 주의사항과 권고사항은 용기와 포장 모두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동봉 또는 첨부된 리플릿, 라벨, 테이프, 태그 또는 카드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책자 모양의 기호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6번째, 제조 배치 번호입니다. 제조 배치 번호는 사실 제품의 추적성 보장을 위해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치 번호 표시의 목적은 전체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특히 드물게 회수가 발생했을 때 특정량의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조자의 배치 번호나 화장품 제조 확인을 위한 참조 번호는 글자 그리고 또는 숫자의 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EU 레귤레이션에서는 배치 번호에 대한 특정한 방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배치 번호는 용기와 포장에 모두 표기해야 하며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타당한 이유로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 포장에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제품의 기능입니다. 제품의 기능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수분 크림이다 등의 표시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생김새만 보더라도 용도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매니큐어, 마스카라, 립스틱은 굳이 이 용도가 입술에, 손톱에 라는 말을 안 해도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아이섀도우를 바른 눈 그림 등을 사용하여 제품의 용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분 리스트입니다. 성분명 표시는 인기 명칭으로 하면 됩니다. 성분의 중량 순으로 기재하면 되는데 1% 이하의 성분은 1% 이상 농도인 성분 뒤에 임의의 순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연모제를 제외한 착색제는 다른 성분들의 뒤에 임의의 순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조로 판매되는 장식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착색제를 may contain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착색제는 가능한 경우 CI 넘버로 기재합니다. 나노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원료는 이름 뒤에 괄호로 나노라고 표시합니다. 다음은 원료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용된 원료의 불순물, 최종 상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혼합물에서 사용되는 보조적 기술적 물질입니다. 유럽에서는 착향제 구성 성분 중 26개 특정 성분에 대해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레귤레이션 제19조를 보시면 부속서 3에서 other란 하에서 요구되는 물질의 존재는 perfume 또는 아로마라는 용어에 추가로 성분 목록에 표시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예시는 부속서 3에서 착향제 알러젠 표시 성분 26개 중 하나인 벤질 알코올입니다. 오른쪽 컬럼에서 other란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을 경우와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분명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26개 알러젠 리스트입니다.
성분 목록은 지워지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잘 보이는 글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성분 목록은 2차 포장에 표시합니다. 만약 2차 포장이 없을 경우에는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로 정보를 라벨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봉 또는 첨부된 리플릿, 라벨, 테이프, 태그 또는 카드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아래의 기호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품 광고 문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U 레귤레이션 제20조를 보면 제품이 갖고 있지 않는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비유 또는 다른 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의 표시 광고의 문구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화장품의 광고 문구와 관련한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통기준은 법률 준수, 사실성, 실증, 진실성, 공정성, 정보 제공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기준은 법률 준수입니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은 EU 화장품 규정을 당연히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규정 준수에 대한 문구는 제품에 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배합금지 물질 이름을 나열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공통기준은 사실성입니다.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나 기능에 대해 명시했을 경우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이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다면 실리콘 프리 문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증 자료가 아주 짧은 시간의 보습 효과에 대해서만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한다면 48시간 보습이라는 문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통기준은 실증입니다. 클레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균일한 피부톤이라는 표현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용 전후 테스트나 실제 고객이 느낀 만족감에 대한 조사 결과 같은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향수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라는 표현은 입증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과장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문구를 읽는다고 해서 나한테 날개가 돋아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문장은 실증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매우 과장되고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공통 기준은 진실성입니다.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제품이 100만 개 팔렸다라는 것만으로 100만 명의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좋아한다 라고 광고하실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 기준은 공정성입니다. 경쟁사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클레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사의 제품에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성분이 아님에도 타사의 제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공통 기준은 정보 제공성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광고 문구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만약 타겟 소비자 유형이 있을 경우 마케팅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일 경우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PIF, 제품 정보 파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IF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션 1223-2009 제11조에서는 제품 정보 파일, 즉 PIF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PIF 요건에 대한 업계 가이드라인은 유럽 화장품 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IF는 RP, 즉 책임자가
제품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RP 주소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PIF는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게 됩니다. 화장품의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포뮬레이션과 같이 제품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PIF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회원국의 주무당국의 공무원이 열람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또는 다른 형식, 예를 들면 종이문서로 보관하면 됩니다. PIF에 포함되는 정보는 문서가 보관되고 있는 국가의 주무당국 공무원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U 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무당국 공무원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 영어입니다. 레귤레이션 1223-2009 제30조를 보시면 제품정보 파일의 검증에 관한 협력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며 RP의 주소지가 프랑스로 되어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독일 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이 화장품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면 PIF가 보관되어 있는 EU 회원국의 주무당국인 프랑스 식약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식약청이 독일 식약청의 요청을 받은 후에는 프랑스에 있는 RP의 주소지를 방문한 후 PIF를 열람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식약청은 검증 결과에 대해 독일 식약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 RP는 PIF에 포함될 자료를 취합하게 됩니다. 제품 정보 파일에 포함될 자료가 모두 준비된다면 안전성 검토 자격이 있는 안전성 평가사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제품 정보 파일을 완성합니다. 규정 제11조의 2항을 보시면 PIF에 담아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을 보기만 하더라도 명확하게 그 화장품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화장품 설명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제조 방법 설명서와 GMP의 준수 선언서, 제품에서 주장하는 효능 효과에 대한 증거, 동물 실험 자료입니다. 보통 수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는 해외 영업부에서 공장 또는 연구소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게 되고 연구소에서는 원료사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에 처음 수출을 진행할 때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본사, 연구소, 공장, 원료 공급자 등 다양한 업체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PIF에 담아야 할 필수 사항 중 첫 번째, 제품 설명입니다. PIF는 제품명, 제품 코드, 기타 식별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품명은 CPNP 신고 시 사용한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CPNP 신고가 완료된 후 제품의 신고번호를 PIF에 명시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CPNP 신고되기 전일 경우엔 제품의 정확한 이름과 관련 참조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품명에서 그 제품의 기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제품의 기능에 대한 설명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품 안전성 보고서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는 영문 약자로 CPSR이라고도 합니다. 안전성 보고서는 파트 A 안전성 정보와 파트 B 안전성 평가로 구성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유사한 분야 또는 회원국에 의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교과목에서 이론적, 실무적 연구의 대학 과정을 마치고 학위 또는 공식 자격 증명을 갖춘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성 보고서의 파트 A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유해성이나 위해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제품의 정량적,
정성적 조성 정보, 제품의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 미생물 품질, 포장재 불순물 트레이스 포장재 정보, 일반적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제품 사용법, 화장품 노출 정보, 물질 노출 정보, 유해 사례에 대한 정보, 화장품 정보입니다. 만일 취합된 자료가 적합한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면 안전성 평가사는 추가적인 테스트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 A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성 평가사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장품의 정량적, 정성적 조성 정보입니다. 화장품의 복합 전 성분표가 필요합니다. 일반 성분표랑은 다르게 복합 성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30개가 있다면 그 중에 10가지는 하나의 개별 성분이 아니라 복합, 즉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복합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합 성분표는 그런 복합 성분들을 그 안에 어떤 조성비가 있는지를 그대로 다 나열한 성분표를 복합 성분표라고 합니다. 복합 전성분표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인키명, 카스 번호, 함량, 배합 목적입니다. 이 4가지는 성분표 안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화장품의 양적, 질적 조성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평가사들이 요청하는 문서는 각 성분별 MSDS와 COA가 필요합니다. MSDS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이고 COA는 분석 증명서입니다. 해당 원료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성분별로 이러한 문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MSDS에 있는 독성 데이터 그리고 COA에 있는 각 성분별 화학적인 데이터들을 안전성 평가사들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평가사마다 요청하는 문서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료나 추출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프라 국제향료협회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향료를 사용하는 향료 업체들에서 이 향료는 어떠한 제품에 사용 가능하고 어떠한 알러지 요인이 들어있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좋습니다 라고 확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료에는 무조건 이프라랑 알러젠 리스트를 요구하고 그 외에도 특히 식물성 추출물이나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추가로 알러겐 리스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와 제품에 대한 COA가 있으며 제품 COA에 들어가는 기본 내용은 외형, 색, 향, pH, 점성, 밀도가 있으며 이는 완제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미생물학적인 특징입니다. 대부분 한국에서는 COA에 미생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성 및 피부 첩보 테스트가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제조가 된 제품에서는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4가지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GMP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 미생물 테스트이기 때문에 미생물 테스트는 유럽에서 요구하는 ISO 규격으로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 방부력 테스트, 첩보 테스트, 안전성 테스트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첩보 테스트를 요구를 안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은 유럽에서 제조한 모든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첩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에서는 판매하기 전에 첩보 테스트를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품에서는 제조 환경에서 무조건 첩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가 들어간 제품들은 반드시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색소 안에 중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제품이 됐을 때는 최종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포장재에 대한 불순물은 용기 적합성 테스트와 필요시 용기에 대한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장재 안에 CMR 성분이나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따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 유럽 규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분 성명서로 증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화장품에 대한 노출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첩보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품의 권장 사용법이 마스크팩의 경우 일주일에 2번인지 3번인지 아니면 닦아내는 경우는 얼마 정도 마사지를 하고 닦아내야 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안전성 평가사한테 전달해 주셔야 각 제품 성분에 따라서 독성 평가를 해서 이 일반적인 사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구나를 평가사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부위라든지 사용 연령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야 하는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유아한테 성인용 제품을 권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연령대에 사용하는 제품인지에 따라서도 허용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노출은 개별 성분 MSDS, CO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 데이터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물질의 독성 프로파일도 개별 성분 MSDS, COA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는 대부분 성명서로 서명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책임자가 이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들을 수집해서 관계 당국과 소통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유통업체도 이러한 정보를 받으면 관계 당국에 알려야 되고 소비자도 알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가장 크게 책임자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성 보고서 파트 B 안정성 평가는 안전성 평가 결론, 제품 포장에 표기할 사용 시 경고 문구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추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증명서 및 최종 승인으로 구성됩니다. 파트 B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안전성 관련 정보를 가지고 학위가 있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안전성 평가사들은 독성학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 실제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평가를 하고 위험하지 않다면 안전성 평가사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평가사는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평가사가 보고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트 B에 들어가는 게 라벨 경고 및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평가사가 안전성 보고서 맨 마지막에 라벨에 어떠한 수정사항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라벨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라벨 경고는 반드시 제품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제품 라벨을 다 만들어 두셨는데 평가사가 전혀 예측 못하게 눈가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던가 40도 이상에서 보관하지 마세요 라던가 그러한 라벨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내용은 제품 본 용기랑 단상자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라벨을 또 수정하셔야 되고 스티커 작업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 진출을 생각을 하시면 제품 정보 파일이 완성된 후 라벨을 만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망라한 후에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게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안전합니다 라는 추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의 크레덴셜을 작성하고 사인을 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B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안전성 보고서를 받고도 제품 수출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안전성 보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제품이 안전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안전성 보고서는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보고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RP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중요한 이유가
RP도 유럽 규정을 잘 모르면 이 안전성 보고서나 CPNP가 있으면 무조건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 수입업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U 레귤레이션 123 2009의 제8조를 보면 화장품 제조는 GMP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ISO의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ISO 22716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GMP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담당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사전심사 또는 인증은 없으며 제조업자 스스로가 GMP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형태입니다.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RP 책임자가 GMP의 준수에 대한 선언서와 제조 방법 설명서를 포함한 화장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효능 효과 입증 자료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을 하실 때, 즉 효능 효과에 대해 주장을 하실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백 기능에 대해 광고하시고자 한다면 실제 미백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계셔야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표시 광고 문구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하고 바른 방법의 선택은 RP 책임자에게 있으며 제품의 유형, 포장, 표시 광고 문구 그리고 그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04년 9월부터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도 금지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는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의 마케팅, 즉 시장 출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 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 금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EU 외의 다른 나라에서 규정상 요구된 의무적인 동물 실험이 EU에서의 판매 제한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IF에는 의약품과 같은 화장품 외의 목적으로 수행된 동물 실험 자료나 유럽 외 국가에서 규정 준수를 위해 동물 실험을 실시한 경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또는 제조사에서 유럽의 동물 실험 금지 규정에 따라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럽 사법법원 ECJ의 판결을 통해 EU 외 국가에서 규정 준수를 위해 동물 실험을 실시한 경우 그 동물 실험 결과를 PIF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IF 제품 정보 파일은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게 되며 리포뮬레이션과 같이 제품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코스모 비질런스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EU 레귤레이션 123/2009 제23조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와 유통업자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EU 회원국의 관계 당국에 아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그에게 알려진 또는 그에게 당연히 알려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효과, 구체적 확인을 가능케 하는 관련 화장품의 이름, 만약 있다면 취해진 시정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